동북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을 지정학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 중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북공정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고, 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고요. 이게 한국입니다. 중국은 눈덩이고 한국은 물병 같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종족은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서의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민족이 번성하죠. 인구가 늘어나고 재산도 양도 막 늘어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양이 막 늘어나. 양이 뭔 재산이냐 막 저 구약 성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양 10마리면 집안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쉽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축복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통일됐다, 흩어졌다, 통일됐다, 흩어졌다, 그러다가 디아스포라를 맞았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을 건국했죠. 이스라엘 독립사진이고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됩니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중국을 볼게. 중국도 마찬가지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족이 되고 한 시족이 되고 한 종족이 되는 거죠. 다 혈연이죠. 이건 진시황인데 진시황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게 과연 한족일까요? 시작한 시족이 한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목민족이었을까요? 결국은 15억 명이 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15억 명이 됐다는 거고, 한 명이, 한 가족이, 한 시족이, 한 종족이 15억 명이 됐다는 겁니다.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중국의 중원이고 예전에 진나라 통일했을 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진나라, 한나라, 그때 거기를 벗어난 데는 오랑캐 지역이라고 했어요. 지도로 보면은 옛날 조조가 갖고 있는 땅을 중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가 제일 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원이라고 하는데, 중원의 개념은 이렇게 늘어나죠. 살기 좋은 곳이 결국 중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처음에 진나라 통일 그때 한나라 이럴 때는 중원의 개념이 여기였어요. 조조가 갖고 있던 땅이 제일 꿀 땅이었어요. 여기가 관중이고요. 사고 실험을 하면은 여기 여러 종족이 최초에 여러 종족 6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숫자는 인구수예요. 인구수. 변방에도 인구들이 살고 있죠. 오랑캐라고 부른 중국에서. 근데 역사는 패스 디펜던스예요. 경로 의존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게임의 방식은 토너먼트예요. 토너먼트. 스포츠 게임, 축구 게임 토너먼트. 승자승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32강전, 16강전. 그런 거죠. 선거 방식도 토너먼트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하는 건데, 선거 방식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선거 방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근데 역사적으로는 토너먼트 방식이다. 패스 디펜던스를 설명하면 같은 조건인데 우연치 않게 하나가 조금 강해졌어. 그 원인은 중요하잖아요. 우연치 않게 강해졌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한 번 거기에 힘이 쏠리기, 우연치 않게
힘이 쏠리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계속 힘이 쏠린다 이런 거거든요. 한번 처음에 우연치 않게 힘이 쏠렸다 모였다 뭐가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가속해서 그래서 여기서 어느 거가 우세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강물줄기라고 보자고요. 강물줄기 그냥 평원인데 여기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풀렸다 그러면은 여기가 계속 풀려가지고 계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평지였는데 우연찮게 어디가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우연찮은 첫 실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협곡이 형성된다. 이렇게 협곡이 형성되는 거는 산과 계곡이 형성되는 거는 우연에 처음에 딱 시작된 그 한 줄, 남들 한 줄일 때 두 줄 딱 우연찮게 이거에 결정된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다. 패스 디펜던스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패스 디펜던스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게 자판 예를 많이 들죠. 이게 두 가지 자판이 경쟁을 했었는데 가장 좋은 자판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많이 쓰고 있는 자판, 불편한데도 많이 쓰고 있는 자판에 통일되더라. 이런 게 패스 디펜던스 예를 많이 듣고 카카오톡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패스 디펜던스가 될 수 있다의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어서 채택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채택된다. 우연찮게 거기 힘이 가해지면 커지면 거기로 계속 커진다. 이게 패스 디펜던스죠. 역사도 이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고 실험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나라가 여기 여러 개 있어. 그냥 우리가 대충 볼 땐 6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다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2.5라는 나라가 여기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패스 디펜던스 토너먼트 게임 방식으로 하면은 2.5라는 나라가 2라고 싸워가지고 2.5라는 나라가 이겼어요. 통합으로 3.5가 됐네. 그냥 시간을 좀 갖고 또 하나의 나라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치고 그 하나의 나라가 됐어. 힘을 분열 없이 그냥 힘을 온전히 발휘하는 나라가 됐는데 또 그 옆에 사망하고 전쟁을 해서 또 이겼네. 그래서 6.5가 됐어. 이게 또 마찬가지로 사랑 싸워가지고 또 이겨서 10.5가 되고 5, 6, 7, 8 얘가 이제 시간을 좀 갖는 거죠. 바로 싸우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의 나라로 쭉쭉 정체성을 가지면서는 15억 명이 됐다. 옆에 나라들이 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들어오는 것도 있죠. 자기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6이라는 나라가 전체의 대표되는 원류 조상이 아니라 2.5라는 나라가 조상이다. 2.5라는 나라가 아마도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2.5라는 나라가 아마도 여기 관중이었을 수도 있고 2.5라는 나라가 그냥 안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5 여기서부터 진나라가 시작된 여기 나라가 먹었다라는 거 보면은 안보가 이 작은 부족일 때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패스 디펜던스 측면에서도 안보가 중요하다는 얘기
국경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2.5라는 나라가 한자를 갖고 있을 수도, 문화가 출중할 수도 있는데 한자를 갖고 있던 종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북경어를 쓰는, 이게 다 언어가 틀렸을 거거든요. 종족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아마 북경어를 쓸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맞다, 이 사람들이 썼다는 건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중국이 됐을 것 같다. 그럼 누가 한족인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계속 커졌어. DNA 조사가 필요한가? 2.5가 지금의 한족이 됐다고 그러면 6이 한족이 된 것도 아니고, 다수의 DNA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다수인 DNA가 나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DNA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 작은 거에서 막 흡수를 하고 뭐 이민 오는 것도 있고, 또 공격해서 병합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커지고 계속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눈덩이들이 계속 흡수가 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계속 흡수가 돼. 그래서 중국의 조상은 누구인가를 판별하는 게 참 어려워. 어느 때부터, 어느 종족, 언제부터 한자를 썼겠죠. 언제부터 중국어만 메인으로 썼겠죠. 이게 언제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계속 종족들이 붙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시대에는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계속 붙어. 이걸 그래서 딱 끊기가, 어디가 한족이고 어디가 한족이 아니고를 딱 끊기가 어려워. DNA 조사도 의미가 없다고 했고, 그게 계속 커져서 중국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이렇게 계속 커진 거거든요. 확실한 거는 한자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북경어를 쓴다. 이것만 확실하지, 언제부터 한자를 썼는지, 언제부터 북경어를 썼는지, 이거 지금 너무 방언이 많은데, 이 광동어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또 말이 안 통해, 광동어는. 완전히 이건 다른 민족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언제부터 북경어를 통일적으로 메인으로 썼는지, 언제부터 한자를 썼는지. 한자를 쓴 거는 뭐 이제 삼국 춘추전국 시대 이후니까 진나라부터는 한자를 100% 썼다고는 볼 수는 있겠는데, 북경어는 확실하지가 않죠. 언제부터 북경어를 썼는지, 그 전에 언제부터 썼는지. 근데 중국이 자기네 한족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라고 또 딱 자르기가 어려운 게, 주나라 뭐 자기네 한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나라, 진나라도 한족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수당은 선비족이었어. 선비족. 그럼 수당은 아니야? 수당은 한족 아니었으니까 자기네 역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족만의 역사라고 치면은 진나라, 한나라, 여기
송나라, 북송도 있었으니까 송나라, 송나라, 명나라 요거밖에 없어. 그럼 수당은 자기네 역사가 아닌가? 웡하고 청은 뭐 정복을 당해서 뭐 자기네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지금 다른 나라 이민족이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였거든. 이건 자기네 역사가 아닌가? 그럼 한국하고 한 비교해보면 한국은 물병이야, 물병. 한국은 고구려 백제 뭐 이렇게 굉장히 나라가 많았잖아요. 여기도 종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언어가 달랐을 것 같아. 종족이 달라가지고.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발해 또 그 후에 이제 나중에 발해가 또 이제 성립을 하죠. 신라까지는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하나의 원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때부터는 얘네들은 이제 말도 안 통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때는 물론 말이 안 통했지만 이제 통일됐으니까 말이 통하는 거로 서서히 이제 바뀌어 갔겠죠. 발해가 망하면서 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고구려 또 우리의 역사이고, 뭐 북부가 또 고구려 왔고 고구려 백제 왔으니까 이게 계속 우리나라가 물병이라고 얘기했지만 북쪽에서 대부분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서는 민족이 좀 틀린 것 같으니까 남방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이게 이제 섞인 거죠. 섞여가지고 통일신라가 통일됐고, 발해가 망하면서 일부 들어왔고, 고려 뭐 여진족이 북쪽에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진족, 이게 말갈족이고, 나의 청나라, 세운 만주족이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를 많이 받았죠. 조선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때부터 물병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고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있고 물이 들어오는 조금 더 차는,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계속 커졌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병이 되는 거죠. 이제 크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적은 거죠.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중국처럼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오는 게, 이게 조금 차고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뚜껑이 닫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현대에서는 뚜껑이 닫히는. 그래서 중국은 눈덩이가 계속 커지는 거지만,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하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딱 가를 수가 있는 게 통일신라라는 거지. 통일신라. 그리고 통일신라가 고려 백제 신라이니까 큰 차이는 없고, 딱 갈라주는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이때부터 한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중국은 언제부터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중국은 진나라부터 주나라부터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여기서부터 뭐 전환까지 한민족. 수당은 뭔데? 여기서도 엄청 많아요. 요금, 원, 청은 뭔데? 어디서부터 한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중국은. 중국의 역사가 틀린 거예요. 우리랑. 한민족이 그래서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한민족이. 전생의 많은 민족은 이렇게 정체성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 이게 쭉 이어온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여기서부터 하나였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이게 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그럼 중국은 뭐야? 중국은 종족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은 한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족이 뭐라는 것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한국 한족이 뭔데? 할 수 있는 얘기는 한자 문화를 쓰고 국경어를 메인으로 썼다. 언제부터 썼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종족적 개념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얘기하기가. 언제부터 한자를 썼다. 그때부터는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딱 끊을 수가 있지. 어느 시대라고. 그러나 종족으로 뭐 이게 뭐 한족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것도 끊을 수가 있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이다. 아니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중국이다. 응? 그게 중국의 시작이다. 자기네들이 끊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복잡하긴 해. 여기 때부터 우리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진나라 때 조조 이전, 조조가 이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가 중국이다. 자기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렇게는 끊을 수가 있지. 그러나 DNA적으로 뭐 한족이 중국이다? 그럼 어느 때부터 한족인데를 얘기를 못해요, 중국은.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표현은 그냥 옷일 뿐이에요, 옷. 중국이 입기로 작정한 옷이라는 거죠, 옷.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냥. DNA적인 용어도 아니고, 종족 용어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어떤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이상형이 한족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한족이다. 한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다 한족이지. 중국 사람은 다 한족이지. 한족 아닌 사람이 어디간. 한족이란 용어는 정치적인 용어다. 그래서 한족이란 용어를 옷이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북공정 얘기지. 그게 이제 중국의 역사관이 좀 바뀐 거죠. 한족만 중국의 역사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한정적이고 모순적이고 뭐가 답이 안 나오고 정리가 안 되고 근데, 근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중국의 역사는 계속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계속 들어온 눈덩이기 때문에 음? 이게 메인이 북방 유목 민족이었을지 남방에서 온 사람일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중국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이동해서 들어온 거지 뭐 중국에서 최초의 인류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남방을 원리로 볼 거야? 북방을 원리로 볼 거야? 의미가 없어요. 한족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한족이라는 걸 정의할 수도 없고 DNA 뭐 발견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냥 한족은 그냥 종족 개념이 아닌 정치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중국 지역의 역사인 거예요. 중국 지역의 역사. 아까 중원이 있었죠. 중원으로 막 들어오고 중원이 넓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살았던 지역, 중국 내에서도 거기가 그 지역이 바로 중국의 역사이다. 따라서 못나라,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선비족, 흉노 다 들어왔거든요. 다 들어와서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원래 있던 사람들도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더더구나 알 수 없고 동북 삼성도 중국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 삼성도 동북의 역사 중국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지배층이 되기도 하고 지배층이 됐는데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나 중국만의 역사인 건 아니죠. 동북 삼성이. 동북 삼성은 요나라도 왔죠. 요나라 금나라도 왔죠. 여진족, 청나라도 왔죠. 근데 동북 삼성에 또 원나라 사람들이 가서 안 살았간, 몽골 사람이 가서 안 살았간, 이게 또 섞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또 이제 강성에서 중국을 지배했고, 중국에서 많이 살았고, 만주족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넘어왔고, 한국으로도 당연히 많이 넘어왔고, 중국만의 역사는 아닌 거죠. 영향력을 치면은 한국의 영향력이 더 크지. 김치는 한복은 김치가 중국 거다, 한복이 중국 거다라고 얘기하는 중국 역사학자는 전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하면 너무 창피해지거든. 왜? 바로 틀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증명이 되거든요. 김치하고 한복은 한국에만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있었다고? 중국에 언제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이 갖고 있다고? 조선족 언제 생겼는데? 청나라 말기? 청나라 이전에 없었잖아. 청나라 이전에 없었는데 김치하고 한복이 왜 중국 거야? 만주의 조선족 한국 사람이 살기 전에는 김치하고 한복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게 중국 거냐고. 그 조선족은 어디서 왔는데?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 DNA가 한국이잖아. 한국에서 올라간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중국 김치하고 한복이 중국 거가 될 수 있냐고. 그건 중국의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그 김치하고 한복을 먹고 살았냐고. 청나라 때 입었냐고. 응? 그리고 그 조선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에 김치 먹었냐고. 한복 입었냐고. 최근에 김치 먹은 거 아니야. 최근에 한복은 입지도 않았어. 한 번도. 중원에서. 근데 왜 한복이 자기네들 한 번도 입지도 않은 거, 응? 김치도 최근까지 먹지도 않았던 거 왜 자기네 역사라고 해. 이건 너무 창피한 얘기지. 이거는 DNA 무형론에 대해서도 아까 데이터 디펜던시가 아니라 패스 디펜던시에서도 얘기했고 토너먼트 얘기를 해서 어떤 종족이 중국에 15억이 됐느냐 알 수가 없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가장 강성했던 그 종족이 가장 인구가 많았던 종족이 가장
나중에 10억 인구의 그 중심 종족이 된 것도 아니다. 응?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하나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예전 나라는 지배층하고 피지배층이 다른 종족이었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발해도 마찬가지였죠. 원나라 마찬가지였죠. 유럽 왕국도 대부분 그랬어요. 유럽 왕국에 무슨 왕위 계승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유럽의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까지는 아닌가? 오스트리아, 스페인 뭐 그 왕국들이요 서로 친척이었어 친척. 우리의 관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그 지배층하고 그 비지배층 민족하고 종족하고 다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유럽이 민족적 국가적 개념으로는 좀 떨어진 나라였어. 진짜 덜 떨어진 발전이 좀 늦은 나라였어. 아니 왕국 그때까지 왕국이 지배층 피지배층이 다른 종족이었다니까. 신라도 그 뭐 설화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래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쪽에서 와서 다른 종족이 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기존에 있던 부족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나머지 부족을 이긴 다음에 통일한 게 신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러시아가 모스크바 뭐 키예프 공국 처음에 만들 때 노르웨이 그쪽인가 그쪽에 가가지고 외부 강성한 종족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층이 되라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지배층이 되라기보단 연합한 것 같아요. 연합해가지고 다른 종족을 이긴 거죠.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부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외부가 와서 기존에 아마 연합을 해서 그냥 단독으로 외부 세력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백제도 고구려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은 지배 피지배 종족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어느 종족으로부터 우리가 왔니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응? 이거에서도 어려운데 피지배하고 또 종족이 달랐네. 그 너무 복잡해지죠, 막. 응? 종족으로 누가 우리의 조상인가 원류인가 이거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군다. 우리는 통일이 딱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흡수가 되는 게 기본 물병이었기 때문에 한정적인데 중국은 종족이냐 DNA로 말하기가 한족이 무엇이냐 말하기가 너무 이렇게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독자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나라 국경이 너는 그렇게 좋다더니 그럼 청나라는 왜 망했니? 응? 이런 얘기를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조선 국경이 그렇게 좋다더니 조선은 왜 망했니? 너 조선 국경 좋다며. 응? 조선 왜 망했어? 응? 네 얘기 다 틀린 거 아니야?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나라는 청나라의 실패지 중국 지역의 실패가 아니다. 조선은 조선의 실패인 거지 한반도의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조선은 더 큰 우리나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 더 좋은 국경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본이 있잖아. 일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청나라 조선의 실패가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일본도 당연하게 실패를 했어야죠. 이 시기에 청나라 조선이 당연히 성공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일본도 성공하기가 어렸어야지. 일본은 성공했잖아. 이거는 그래서 한반도의 실패가 아니다. 중국 지역의 실패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은 나라, 거기에 종족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든 어느 종족이 살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망했다 분열했다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 지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누가 오든 개나 소나 누가 오든 그 지역이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지역이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정학은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지정학적 위치가 밴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상한선 여기, 하한선은 여기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특히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확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실패라는 거지. 단기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지역의 어느 나라가 그러나 그거는 그 나라의 문제인 거지. 그 지역에 포텐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포텐셜은 좋았는데 거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지정학 그 지역은 그 포텐셜을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이게 지정학이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역사, 중국은 무엇인가를 얘기해봤고, 동북공정도 얘기해봤고, 환단고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을 한 것 같아요. 환단고기? 무슨 의미가 있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중국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런 땡그라미가 증가하고 있는 이렇게 땡그라미가 막 증가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헌이 그때 문자가 있기나 했어. 언어가 통일이 되기나 했어. 그게 한민족이라고 말할 근거도 없고 이 상황인 거예요. 이쪽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조상이다. 조상이고 싶다? 한단거기는 이쪽 얘기인 거죠, 지금. 우리 우리의 원류이다. 고구려까지는, 고구려 삼국시대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준 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쪽 얘기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상입니다.